시원하게 내두르는 칼에 속수무책으로 베어지는 대나무들. 칼을 잡은 순간만큼은 경건해지는 몸과 마음. 잊혀져 가던 우리 역사 한 페이지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들이 걷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칼을 써왔을까요? 먼 옛날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에 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그중 중국 명나라에서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 만든 절강병법이란 전술로 인해 칼보다 활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우리는 조선의 병법이 중국 절강병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활을 많이 쓰는. 우리 설화에 보면 주몽이 활을 쏟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누가 칼을 썼다는 얘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마부대가 가로뭉개고 또 창 뭐 이런 걸 쓰고 마지막에 우리의 그 옛날 장군복을 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화살통을 메고 활을 메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검을 하나 매는 거죠. 그래서 전투 방법이 주로 활을 의지하고 기마로 가로치고 하는 그런 전투니까 일본처럼 주로 칼을 쓰는 병법은 아니었다 이거죠. (23년간) 직업 군인으로 살아왔던 문유한 씨. 복무 중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쟁사적 관점으로 보면서 병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명예전역 후 그간 쌓아온 지식을 믿고 장식용 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식용 칼로 나무를 베다 부러졌다는 고객의 항의로 진짜 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에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 전에 각 전국의 뭐 교토, 나고야, 구마모토, 후쿠오카 각 지역의 성주들 통일했잖아요. 통일해서 그 힘을 모아서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에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에도 시대에 접어들면서 천황이 있지만 실제로 장군, 쇼군 정치를 했는데 각 성마다 성주들이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를 키우고 사무라이 무사를 키우고 도금을 만들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술을 계속 키웠죠. 그리고 지금 일본 책 보면 일본 전역의 명도공 분포도를 보면 각 성마다 다 그렇게 발전이 있고 역사적으로 오래 수십 대에 걸쳐서 칼을 만드는 도공이 계속 배양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칼의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인 대를 이어 발전, 그게 계속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렇게 해서 학문적으로도 완전히 체계가 잡혔어요. 우리는 그에 반면 조선에서도 무기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더욱이나 만들지 않았죠. 누가 대를 이어서 계속
칼을 만드는 대장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70년대 이후에 좀 살만하니까 그냥 뭐 차 스프링으로 만든 기록도 있고 뭐 이렇게 철공소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도금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맥이 일단 좀 끊어졌다고 봐야죠.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칼 제작소. 수백 년간 대가 끊겼던 우리나라 칼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죠. 칼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철입니다. 칼에 사용되는 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조강과 특수 합금강입니다. 단조강은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철을 망치로 수십, 수백 번 내려쳐 만드는데 그래서인지 부드럽고 충격 흡수력이 좋아 딱딱한 물건을 베도 손에 무리가 오지 않죠. 특수 합금강은 탄소량이 많은 철과 여러 가지 합금을 더해서 만든 철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철이지만 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강해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철을 사용하든 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열처리입니다. 그냥 쇠를 말하자면 이 강하게 밀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도를 높이는 거죠. 말하자면 경도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차등 열처리를 하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 고증에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뭐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때 못지않게 물론 열처리는 잘 되지만 그 방법도 우리가 계속 쓰고는 있지만 다량으로 나갈 때는 그 방법은 안 쓰고 지금 현대식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현대식 방법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깠다 가면 이것도 크랙 다 가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죠. 최고 난이도 있는 게 열처리 작업이에요. 열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날의 경도, 즉 잘 벨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날은 단단하게 하고 몸통 부분은 부드럽게 만들어줘 충격 흡수를 해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열처리 작업이 끝나면 얼추 검신이 완성됐다는 건데요. 검신이란 검집을 씌우지 않은 쇠만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열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위에는 열처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열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열처리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차등 열처리라는 거예요. 칼날을 갈아주는 작업은 열처리로 인해 만들어진 무늬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칼 중앙에 나 있는 선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 검선이 중간에 있는 검선이 이 검신이 이제 사용될 때 배기를 할 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이에요. 이 선이 일정치가 않으면 아무래도 이 사용을 하실 때 검도인들이 사용을 하실 때 검선의 작용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선이 쫙 일정하게 꼭 백사장 파도 모양 그 백사장 사선 모양 그렇게 싹 이렇게 예쁘게 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미술품 아니면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공예품 못지않게 칼도 예술적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칼날에 하는 마지막 작업, 그림을 새겨 넣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칼 주인의 이름이나 칼을 만든 장인의 이름 또는 호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저 도안을 보고 따라 그리기만 했다며 한없이 겸손했던 승호 씨지만 정말 인정해 줄 만한 실력은 확실합니다.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칼에 그림 하나 새겼을 뿐인데 달라 보이네요.
검신을 완성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칼도 자신의 일과가 끝나면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바로 검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깊이로 속살을 파낸 다음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잘 붙을 수 있게 고정시킵니다. 이게 붙이고 봐야 돼. 이게 일정한가 검집도 보고 일정하지 않으면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잡아줘야 돼. 일정할 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이는군요. 대장장이에서 목수까지 이만하면 만능인 아닌가요? 최근엔 대량 생산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만큼 빠르게 생산해내기 위해 검집 틀을 잡아주는 기계도 들여놨지만 영 탐탁지 않습니다. 기계가 도입이 돼도 어차피 사람 손은 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술이 좋은 기술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인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 과제가 바로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같이 오래 일을 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진짜 빨리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야죠. 원래요? 사이즈는 그거는 그대로 잘라도. 옆에서? 일본에선 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술품 하면 도자기, 그림 등만 취급하지만 일본에선 미술대학 안에 칼 만드는 학과도 있을 정도로 예술하면 칼이 당연 1순위라네요. 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든 작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검집, 장식품, 매듭 묶기 등등 보통 칼 한 자루 만드는데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왜 예술품으로 취급하는지 알만합니다. 그런 일본에서 4년 동안 검신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다는 문준기 씨.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많은 일을 겨우 3, 4명이서 해내야 하니 힘들기도 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에 기천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때도 사무라이 바로 아래 직업이 이제 도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진 계층도 높은 층에 들어가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철 다루는 기술 자체를 국가에서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기록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은 도공들이 붙잡혀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조선하고 타협했던 게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많은 도공들이 조선으로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칼의 역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 가는 추세고 일본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됐죠. 과거의 기록으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칼과 일본 칼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검나를 도신이라 부르는데
조선 시대 도신하고 그당 지금 일본도하고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외형상. 그러니까 약간 건코 부분이 살짝 틀리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본도 같은 경우는 초기 발달이 백제에 보면은 환두대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현재 일본도가 나온 거고. 여기 보면 오늘은 준기 씨가 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검 어딨냐? 씨. 여기 있다. 이거잖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잖아. 일본도는 그래서 보면 뽑았을 때 이 쉼이 주로 배는 쪽에 더 특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냥 쳤을 때 찍히는 것보다 벨 수 있는 거에 강하다면 우리 쪽 검을 보면 우리 쪽 검은 주로 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베는 것보다 좀 찌르는 쪽이 강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같은 경우는 절삭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 보면 조선 스타일의 칼들은 배기보다는 찌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조금 크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였잖아. 예. 이 정도 사이즈면 보면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잡기면 조금 버거운 조금 작은 느낌. 18cm 정도 쓰니까. 예. 그러니까 한 손으로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찌를 수 있지만 일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보통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지? 길이가 이제 나이 길이에 따라 틀린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28cm에서 27cm 사이. 그렇다면 거의 10cm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칼과 검을 얘기할 때 일본의 칼의 차이점은 칼의 휨 정도나 생김새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 칼은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아 칼 모양을 보고 사용법을 유추해 보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검 자체는 솔직히 일본이 검은 잘 만듭니다. 그들이 아까 말했지만 일본이라는 게 700년 정도의 무사 집권과 그들이 상징물을 만들다 보면서 점점 그 노하우가 쌓여졌고 그 시작은 이제 준기가 얘기하겠지만 시작은 아마 우리 쪽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중국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은 중국에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가장 왜냐하면 그 철이 가야가 들어간 철이고 가야에서만 문화를 갖기 때문에 우리 쪽인 어떤 검의 기술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 만들기 기술은 잃어버렸지만 그 흔적은 일본도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도의 어떤 걔들이 발달된 기법이나 그걸 통해서 쇠를 제대로 다루고 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걸 배우고 거기에 우리 검의 형태와 우리 검에 맞는 검을 만든다면 우리에 맞는 검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담긴 검을 만드는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 때는 이제 조선이 식민지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국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거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소유하고 이런 거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으니까 미국의 일본한테 전쟁을 승리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광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있던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그쪽에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체제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법들을 꼭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다 싶은 것들은 개선을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칼도 그때 억압됐던 게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고. 모든 업무를 마친 그날 밤
쑥스럽지만 접니다. 이곳에서 도복을 갖춰 입고 칼을 잡으면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실제 날이 선 칼로 검도를 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 다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검도를 배우고 정신도 수양하는 이곳은 검도 검리 연구회입니다. 지금은 동호회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 연구회가 생겨난 건 정신 수양의 목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만들어 판매하기만 했던 문희안 씨는 한 고객에게 칼이 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알고 보니 칼을 다루는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칼을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본식 복장을 갖추고 칼을 잡았다고 일본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칼의 역사가 깊은 선배 무도인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의 복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검에 대한 무도를 일어났고 사실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어떤 병법이었지만 그게 점점 사람을 죽이는 칼이 살인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로 바뀌어갔어요. 철학이. 그래서 활인검이라고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어떤 기술 예전에는 이런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극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입문을 하게 되면 서약서를 써야 될 정도로 비밀의 어떤 방법들이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땀을 흘리고 함께 수련을 한다는 것이 저희 수련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칼의 시장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엔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칼을 생산한 뒤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죠. 중국이 싼 값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1%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그 검 제작이라든가 이 검술이라든가 검도 그 전통이 사실은 잘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검을 복원하는데 또 제가 무역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대만, 홍콩 그런 데서 제작된 칼들이 그 각 서양 그러니까 북미 대륙이나 유럽 쪽에 거기에 많이 보급을 되고 있고요. 거기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우리 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 중국도 역전할 수 있겠죠.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뭘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 문희환, 라연이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전시회를 찾아보는 일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자신의 칼을 알리는지 궁금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미국에도 방문해봤습니다. 있지만 이게 뭐 해외인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에서 동양인들은 총 만드는 사람도 물론 오지만 90%가 총, 10%가 서워드 앤 나이프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가 일본 도검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고요. 근데 일본 도검과 중국 도검과 한국 도검이 있는데 일본 도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중국 도검은 싸요. 싼데 너무 허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한국 거가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제품은 일본 못지않은 그런 제품을 저희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죠. 네. 미국 사람이 총, 칼, 나이프, 서워드 좋아하는 건 상상 밖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뭐 총기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워도 총기를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한 300여 년 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가 있는 심오해 보이는 사무라이 문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도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사무라이 관련된 영화도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고 니혼도 뭐 카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중국과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칼을 만든다는 인식을 심어놓는다면 우리도 승산이 있겠죠. 미국의 총회사는 다 나와요. 머지않아 저렇게 큰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칼이 전시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시장을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정성을 들여야 할 시장은 우리나라죠. 문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강철 만든 특수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강해요. 스틸이 좀 강해서 배기를 초보자들이 잘못해도 휘지지 않는 것. 그 대신 이제 좀 이렇게 배기할 때 약간 퉁퉁 튀는 맛이 나요. 휘지 너무 이제 경도가 있으니까. 근데 막 힘으로 베는 사람들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샘플 하나 만들어봤어요. 여기 고성 그 호도 넣고 우리 장인의 호도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게가 뭐 대나무 베기에는 참 좋은 겁니다. 검을 보는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네. 검선도 세심히 살피고 무게감도 확인해보는 꼼꼼함까지. 무게가 괜찮죠. 이게 칼 명칭이 기우기가인데 기우기가는 불교의 그 시무가에 나오는 스님 목동이 소를 설법해서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유유자적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말탈기, 소, 돌아갈 기, 집가차, 기우기가. 휙휙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젊은 사람들도 내기 힘든 소리를 대단하셔요. 굉장히 파고들어요. 저기 종이 하나 가져가. 얼핏 보면 같은 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칼입니다. 물체를 베었을 때 베어지는 모습과 소리를 들어봐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칼의 생김새는 일본 칼과 비슷하긴 하지만 싼 값으로 대량 생산된 중국 칼이죠. 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안 좋은 칼이라는 사실은 알 것 같네요. 시원시원하게 잘려나가는 종이를 보니 개운한 기분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칼은 확실히 중국 칼보다 품질이 좋군요. 도복을 챙겨 들고 어딜 가시나요? 오복, 대나무, 자대. 챙긴 준비물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있는 전통문화원. 가끔 연구의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수련해온 실력을 발휘하러 오는 곳이라는데요. 쉽게 말해 실습을 나온 겁니다. 날렵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딱딱한 대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내는 모습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살짝 삐끗했지만 멋지게 마무리. 칼이라고 다 대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철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사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제 검은 단조검이라고 그 대장장이가 이거 일일이 쇠를 두드려 가지고서 만든 검입니다. 그 단조검의 장점이라 하면은 그 강한 물차와 부딪혀도 절대 부러지질 않습니다. 휘면 휘었지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 휘었을 때 또 바로 잡으면 바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 대나무 뱄을 때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무척 당당해 보입니다. 이거는 접쇠라 해가지고 새로 이게 접어가지고 자꾸 접어서 그래가지고 만드는 칼입니다. 그 접쇠다 보니까 칼을 보게 되면 이 라이트 모양, 나무의 라이트 모양으로 그런 것이 그 바닥에 볼 수가 있어요. 그 접쇠입니다. 이거 아주. 쇠를 접고 또 접는 피 같은 노력이 있어야 완성되는 접쇠 칼처럼 우리나라 칼을 알리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테죠. 그리고 먼 훗날 칼의 기록이 나이테처럼 남을 겁니다. 이미 저희는 맥이 한번 끊겼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더 우세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일본이 우세하죠. 일본도 솔직히 2차 세계대전 패망하면서 한번 끊겼었어요. 한번 끊겼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시 현재 일본도를 재생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물론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기록물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어지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록물이 많지도 않고 유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혀 지원도 없었고 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벼른검하고 네. 공검률을 했는데 걔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남은 게 이제 그 훈련도관 검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많이 썼던 거. 네. 고급검이라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조각들을 모아 차근차근 우리 칼의 역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연칠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는 그 바탕 문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다양해야지 어떤 문화가 더 크고 발전하는 거지 문화가 다양하지 못하면 그건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나전치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담뱃대도 문화재하고 얘를 만든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보면 종이 많아야지 더 건강하잖아요. 특히나 검 같은 거는 누가 그러죠. 검은 그 나라의 뭐 스피릿이라고 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킨, 이 민족을 지킨, 문화를 지킨 그 도구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미가 있고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역사가 담긴 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 자체에서 철을 생산 못했다. 우리나라 칼이 낫다, 일본 칼이 낫다의 문제로 싸우는 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가야에서 주로 철이 유명했고 거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 유물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칼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리더십 강좌. 벌써 10년째인 이 강좌는 갈수록 그 열기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순신의 세계를 고찰하고 배우기 위함이다. 함께하고 싶은 리더, 또 내가 되고 싶은 리더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핫한 주제다.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밑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모임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막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할 때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CEO는 되기 싫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저의 잘못으로서 저의 책임을 지고 실패하는 리더가 돼야지, 아니 CEO가 돼야지. 그저 책임을 다 떠넘기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아무것도 없을 뿐 그냥 실패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지금도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이런 리더십을 아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이순신처럼 위기 극복 역량을 지닌 리더는 현재 대한민국에 왜 잘 안 보이나. 이순신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가치의식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저걸 보면서 은행의 어떤 인사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인사철이 되면 그 은행의 직원들이 당사자 지점장보다 은행 직원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은행에 계신 그 지점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지점장님의 성향이나 그 리더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지점으로 전화를 합니다. 동료가 있으면 그 지점장이 어때? 그런데 그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지점장이 좀 까칠하다든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판이 돌면 침울해지거든요. 보통 은행 직원들이 지점장님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도 그 리더가 어떤 분이 따라서 그렇죠. 네.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가게도 물론 이제 그 행사를 저희 참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행사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사의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자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를 만나면 이 행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좀 많이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도 못해서 정말 저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게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대통령이 갑자기 참석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장권을 마련해서 뭐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분들이 리더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정말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일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 국가와 민족 아니면 좀 더 좁게는 가족과 공공의 그 공동체에 반하지 않는 어떤 의사결정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쉽게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툭 던졌지만 그 직원은 그 얘기를 밤새도록 그 얘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아침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되게 리더로서 리더의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과 좌절을 같이 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리더하고 보스를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네. 예, 뭐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리더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갈 때 리더와 보스가 있는데 보스는 그 수레 위에 앉아서 이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면 빨리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왜 안 가냐 질책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게 보스라고 하면 리더는 그 수레에서 내려서 직접 그 수레 앞에 맨 앞에 가서 이거를 끄는 방법과 실제로 끌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걸 리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정체전 얘기하시면서 어느 한 윗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참 삼사가려고 한다는 거는 참 위를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위만 보고요. 그렇죠?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리버풀의 버큰헤드항. 여기에는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침몰한 영국 전함 버큰헤드호의 사연을 담은 기념비다.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조하고 선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1852년 2월 26일 새벽 암초와 충돌에 침몰하던 버큰헤드호. 함장은 모든 병사들에게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라고 지시한다. 버큰헤드호의 정신은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는 규범이 됐다. 버큰헤드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수많은 장병들이 한 사람의 리더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분명한 뭔가의 마력이나 또는 매력, 우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더십의 원천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성실성과 그 다음에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 저 큰 사건이 그 어떤 서양의 어떤 그 기본 문화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재밌는 어떤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중산층에 대해서 저 영국인들이 얘기한 것, 나는 중산층이라고 할 때 네. 무엇이 기준일까? 네네네. 예. 첫 번째가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분이 중산층이고, 또 외국어나 스포츠나 뭐 봉사활동, 악기도 하나 다뤄야 되고, 이렇게 좀 능력도 얘기해야 되고, 또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이제 영국인들이 얘기했는데 참 부러운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메모를 좀 해왔거든요. 빚 없이 30평 아파트에 이방에 살아야 되겠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타야 되고, 또 예금 1억 이상 돼야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이상 가야 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전부 물질적인 거죠. 그렇죠. 몇 개가 되나 이렇게 꽂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일반적인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 세월호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죠. 참 언뜻 딱 비교가 되네요.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정말 그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와 부녀자를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또 그 리더십에 또 따라주고 그 세척 아마 세척 구명호가 세척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부녀자와 어린이를 먼저 보내는데 그 배가 침몰하는 거를 그분들이 보면서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보면 침몰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가려고는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그 직업 윤리나 이런 거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부끄러운 그런 슬픈 일을 겪지는 않지 않았을까. 버큰 해도에서 네. 그 마지막에 그 세척의 구명정에 네. 한 190여 명을 태우고, 네. 그렇죠? 정원 태우고 나머지 갑판에서 도열한 그 한 400여 명의 그 군인들, 네. 그렇죠? 그 지휘관이 만약에 그때 내가 계급순으로 살자, 나하고 장교는 더 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녀자와 아동을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뭐 중국 하급 장교들도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할 그렇죠. 테고, 그렇죠? 또 밑에 있는 병사들도 나는 왜 못 살아야 되냐, 따라 나갔을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그 작은 구명정에 다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다 같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살지 못하고. 아, 그런 거 보면서 그 리더는 참 역시 자기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세튼 대령이 네. 침몰 이렇게 배가 침몰하잖아요. 다 잠겼다가 몇 명은 이제 갑판을 이렇게 판자를 잡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도 큰 판자를 잡고 올라왔는데 그 옆에 그 선실에서 일하던 소년 둘이서 작은 걸 갖고 이제 손이 죽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 걸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적이에요.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야말로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수병들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이타닉 보셨죠? 네. 네, 저는 타이타닉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잠기면서 끝까지 음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끝까지 책임감 끝까지 말씀하신 거. 맞아요. 잠기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게 칠레에서 광산 무너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건데요. 그 69일 만에 700m 지하에 매몰되던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던 일인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33명이 있었어요. 33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라는 분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과 다 대화하면서 그 이제 그 뭐라 할까 교감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정시키고. 안정시키고 갖고 있는 식량을 다 모아서
그 공정하게 나눴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시켜서 분위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69일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올라올 때도 그 캡슐을 타고 다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올라왔대요.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광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문 우리가 보는 뭐 지식이라던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리더십이 소통하는,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이 그런 결과를 나타났죠. 최고사령관인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벤플리트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전선을 넓혀놓고 필요한 곳에 전력을 집중시켜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하는 전술로 중공군을 교란시켰다. 1952년 3월 한 청년이 장군을 찾아왔다. 장군의 외아들 지미였다. 아버지가 최고사령관이자 장군인데 그의 아들이 일부러 자원에서 참전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해외 파병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탄원서까지 써가며 한국에 오고 싶어했다. 지미는 벤플리트가 결혼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이다. 더욱이 그는 이미 결혼해서 1살 된 아들도 있었다. 이런 귀한 아들의 참전을 벤플리트 장군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미 벤플리트 중위의 임무는 B-26 폭격기를 몰고 적진으로 날아가 폭격하는 것이었다. 지미 중위와 2명의 승무원이 탄 B-26 폭격기는 군산 비행장을 출발해 북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그 뒤 교신은 중단됐고 지미 중위의 폭격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미가 사라진 곳은 적진 한가운데 결코 수색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이다. 벤플리트 장군은 이때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최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먼저 생각했다. 그가 나서서 수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그 6.25 전쟁 때 142명의 그 장성 아들들이 참전을 해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장군은 결국은 부하를 통해서 부하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아들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부하를 지휘하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하한테 자기 그 구성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려면 자기부터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전쟁, 우리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렇게 다른 나라의 장성들의 그 아들들이 참전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장성들의 아들은 참전했다는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우리 적이긴 했지만 중공군의 그 수장이 모택동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택동의 아들도 참전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참전해서 사실은 미군 폭격으로 사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택동도 중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제일 이렇게 모시는 추앙하는 그런 중국의 최고의 인물인데 또 아까 VCR에 나온 벤플리트 장군도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자제분들은 역시 다른가 봐요. 또 그 아버님들도 남다르고요, 그죠? 기꺼이 자기 자식이 죽을 줄 알고 특히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그렇죠? 기꺼이 그 희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늘 그분들은 갖고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도 보면 그 이튼 칼리지가 그 귀족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래요. 근데 그 학교에 또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전사자가 2,0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로 다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그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도
조종기 그 전투 조종기 그 조종사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높은 고위직 그 수준 자기들에 맞는 그 수준의 높은 도덕적 책임 의무를 수행하는 거를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VCR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분도 이제 송영필 전 그 장군님이시거든요. 이제 예편하신 분이신데 장군님들은 예편하실 때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한답니다. 과연 전쟁이 이 나라에 나면 참전을 할 것인가. 사실 우수한 인력이잖아요. 그 나이가 많을 때도 머리가 하얗시고 그렇죠. 나이가 거의 회갑 가까이신 분이 제가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강원도에 있는 모 사단 부사단장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고 이렇게 예편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군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 아플까요?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죠? 그죠? 군대를 네, 다 면제를 물론 면제를 받아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고위층의 자녀들의 그 병역 기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뭐 겨우 그 마지못해 군대를 또 가고 그랬더라도요. 군대 갔다 온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게 무슨 자랑이 돼? 최근에는 또 그 뭐 의경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자리를 맞아요. 또 옮겨주려고 하는. 우리가 꽃보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 보면 다 높은 분들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군대 다녀오셨나? 저는 안 갔지만 물론. 조사를 해보셨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중 국적을 갖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은 원정 출산을 가고 하는 것들이 뭐 서민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회 지도층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사실 가슴 아프고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VCR에서 나왔던 그런 훌륭한 분들 같은 그런 철학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부터 되게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책임 그리고 네. 지위와 그리고 그 윤리가 비례로 보이는 현상이 보여질 때 정말 사회 지도층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요구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를 투표로 뽑는 한 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학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한 잡지사. 이 회사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깨달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직원이 오래 일하고 싶고 편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17년간 16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직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결국 회사 성장의 주춧돌이 된 셈이다. 저 VCR을 보면서 저 사장님이 좀 궁금해요. 뵙고 싶고요. 리더가 돼서 베푼 것이 아니라 저러한 철학이나 의식, 저 배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리더가 진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참 신선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걸 또 삽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내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내게 없잖아요. 갈 때도 그냥 간다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얘기인데 강원대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사학인데 그 설립자가 한없이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돈을 출연을 해서 본인이 그 사학을 설립했을 때는 참 뜻이 숭고하잖아요. 사제를 출연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형사업을 위해서 나라의 지원도 받고 또 존경도 받으면서 한 사학인데 갈수록 아이들 복지나 학업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전횡, 횡령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서 아이들이 수업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말 불평부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VCR 내용의 어떤 기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대부호 재벌들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본은 자수성가형이 67%인데요. 한국은 재벌 2, 3세가 78%를 차지한대요. 대물림이요? 예, 대물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부를 뭐 이렇게 증여하거나 이게 보장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는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편법들이겠죠. 세금 문제. 그렇죠. 세금 문제. 근데 이제 그 스웨덴의 그 발렌벨이라는 그룹 아시죠? 금융회사인데요. 150년 동안 5대가 소위 말해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족벌셋은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그 나라가 이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경영 철학에 보면 그 이익이 나는 거를 85%를 법인세로 환원을 한대요. 그리고 그 노동자를 파트너로 규정을 하고 노동자 그 노조의 대표를 이사회에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 올린 거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모습 어떤지 10% 20%대 법인세도 그쵸. 낮추자고 네, 그것도 법인세만 올리려고 대해서 하면은 그 그렇게 난리가 얘기하는데. 나는데 요즘에 뭐 땅콩 뭐 항공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재벌분들은 어떤 검경의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네. 하나같이 다 탈세, 배임, 횡령으로 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 이렇게 최근에 뭐 엘모 그룹의 그쵸? 어떤 3부자도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근데 또 매번 이런 더 일들이. 그런 거는 그렇게 네. 구속이 됐다가도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또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경영하시면서 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대개 보면 저 이제 경영에서 창업 강좌를 이제 가르치는 교수니까 되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면 되게 다 망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창업을 할 때 철학을 대표이사나 CEO가 창업주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정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철학이면 거의 다 실패를 하거든요. 나만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출을 키워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호진 100명이 넘어가고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투명하게 경영을 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이제 경영에서 보면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맞아요.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 같은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뭐 경주 최부자 집이라든지 뭐 여러 그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매스컴에 올라와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그 신문에 100조 정도 됩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근데 거기에 49% 정도를 사회 환원했고요. 상당히.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100억 정도 물려준다는데 큰 돈 같잖아요. 근데 100조에 100억이면 0.01%입니다, 사실은.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이 세상을 끝날 때 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리더는 행위를 즉시 해야 되는 거가 저는 리더라고 봐요. 나 죽으면 사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익 났을 때 뭐 조지 소로스도 50% 이상 이렇게 지금 이익 나는 거에서 매번 사회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좀 불행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회 어두운 구석에 그늘진 곳에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돈이 많은 기업인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더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비정상적이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군관 나대용 장군께 충원드립니다. 장군,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뭔 소리입니까? 이러려고 개고생하면서 귀선을 만들었습니까? 귀선은요, 한번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귀선을 만들 때도 조정에선 쌀 한 톨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님도 버린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 장군께서 목숨을 바치는 것,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고작 26척의 전선이 고작인 이 작은 전라 자수영의 수사께서 어찌하여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려 하십니까? 경상우 수사께서는 적의 군세에 눌려 100척의 배에 불을 지르고 1만의 병사를 해산시키시고 아의 이름은 경상도에서 온 아의 이름은 예, 동네에서 온 막둥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내일이 없어요. 저 순천에서 온 이기남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이 이름, 장군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목숨값입니다. 기선 돌격장 이기남. 전투가 시작되면 기산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한다. 기산이 홀로 적에게 들어간다. 판옥선 본대가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봉에서 모든 공격을 받아낸다. 귀선 돌격장 이기남 명 받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 10년을 근무했습니다. 10년을 근무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 10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신나게 일했던 때가 물론 나이도 젊었겠지만 저를 인정해주는 리더를 만났을 때였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걸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아마 성과도 가장 많이 냈었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 VCR 보면은 인정해줬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사나이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잖아요. 저도 그래요. 리더는 정말 마음으로 부하면 부하, 동료면 동료 또는 윗분이면 윗분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리더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 마음을 얻어서 그게 진정한 어떤 리더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하게 겪는 건데요. 내 마음에 들면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걸 하는 걸 사실 우리 많이 봐요. 그들은 뭐 평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뭐 저쪽 라인이잖아, 그 사람 라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그쵸. 거죠. 내 편이 아니면 적인 거고. 끌어주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쪽 산에 서쪽에 사는 사람은 이걸 동산이라고 부르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서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싸웁니다. 리더는 예를 들어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그죠? 조종사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날개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날개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날아가야 이륙도 하고 제대로 된 비행을 할 텐데 한쪽 왼쪽 날개만 아이고 오늘 이쁘다 하고 이쪽만 이뻐해주고 저쪽 오른쪽 날개 떼고 가. 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푸는 분들이 이 시대에 좀 리더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가 만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혼란기에 오고 힘드는 것도 인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맨 처음 하는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지도자의 철학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정책이야말로 평등한 인사정책, 공정한 인사정책이야말로 그 리더의 가장 크나큰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위적이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융합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친근하시고 항상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회원들 배려하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롤 모델로 삼아도 될 만큼 그런 분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훌륭하지는 않고요. 제가 부족한 거는 용두사미 리더라고나 할까요? 항상 거창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비전이 제시된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넘어가는 관리가 약간 부족한 그런 리더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저를 오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챙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매월 1회 벼룩시장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매월 1회 벼룩시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다들 거절을 해서 하던 중 아름다운 가게 대전 충청 지역 본부장이셨던 배영욱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기회가 아름다운 가게를 재단을 알릴 기회다 이거로 보신 것 같고 오늘 저한테 이 기회를 잘 잡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일만 잘하는 리더가 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일도 잘하는 거기다가 조금 더 그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겸손해야 되고 특히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다짐을 해옵니다. 동료 한의사들에게도 굉장히 모범이 많이 되고요. 또 낙도 의료봉사라든지 또 소외계층들에 대한 직접적인 쌀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 그런 어떤 선행들을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항상 서로배 간의 사이에서 만나면은 위원장을 볼 때마다 무슨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한 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전기세 관리비 합쳐서 35만 6,170. 약 먹을 시간이 다 됐나? 관절, 글루코 3일. 깜짝이야. 현이 또 불 꺼놓고 약 드시는 거예요? 누가 안 뺏어 먹어요? 저놈의 노랭이. 진지하게 대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연극 연습 중이라는데 연기가 약간은 어설프죠. 국밥집으로 가자고. 불고 가. 아니 대사 하나 더 남았어. 순간 어색한 연기에 웃음이 터지고 마는데요. 이들은 연극 배우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저는 연극하면은 대학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논사수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제가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도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리박이라는 전혀 의외의 인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의 의미로 연극에 그대로 나오는 대사가 짧은 대사고 짧은 배역이라도 이름하여 시민 연극 학교.
이곳의 중심에는 소극장 대표 김종욱 씨가 있습니다. 이 연극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라는 어떤 그런 걸 저도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 또 저는 제 또 배움이라고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 보자는 야심찬 도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논산 연극의 90점은 희망상과. 예. 논산 시내에 위치한 작은 사진관. 이곳이 바로 김종욱 씨의 일터입니다. 그의 직업은 사진사죠. 논산에서 꽤 역사가 깊은 종욱 씨의 사진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뭐 수학여행 같은 데를 가면 아버님이 저한테는 뭐 우리 식구들도 뭐 누나들도 그렇고 형도 그랬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곧잘 또 잘 찍어 왔죠. 잘 찍어 오고 또 집에 또 이렇게 아버님이 혹시 뭐 출타 중이시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웠던 뭐 증명사진 찍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찍어보기도 했었고.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그만큼 단골 손님도 꽤 많습니다. 안경 작은 거 제가 없애 드릴게요. 그리고 요 귀가 정확하게 다 넘어가야 돼 이렇게 머리 뒤로. 예. 스마일 미소. 아직은 표정이 어색한데요. 부드럽게 표정만 지금처럼 오케이 입 다무시고 좋아요 오케이 눈 좀 크게 한 번 더 그대로 손님이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종욱 씨. 좋은 사진을 찍는 노하우랍니다. 우리 사장님이 좀 솜씨가 좋으신 모양이구나. 포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못났지만은 포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편하게 찍는 거죠. 편하게 고객이 얼만큼 편하게 사진을 찍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다 하면 굉장히 얼어서 막 자기 표정이 안 나오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앞에 좀 웃길 상황이면 좀 웃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논산에 극단을 만들어 연극인으로 활동한 김종욱 씨. 충남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주목받는 배우였지만 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무대에도 멀어지게 됐다는군요. 이게 연극이구나. 이래서 연극을 하는구나를 진짜 알만할 때 딱 이렇게 내가 나가다가는 도저히 이건 뭐 결혼 생활도 뭐 아니면 뭐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진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들었죠. 그래서 연극을 접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접게 돼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마음속에 있잖아요. 평생 이게 쭉 오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누르고 살았던 거죠. 어서 와. 종욱 씨의 아내 최주영 씨도 사진관으로 출근을 했네요. 그거 사진 세이 거 빼놓은 거 좀 잘라서 좀 넣고 사진 출력에 보면 사진 출력에 또 4-1, 4- 한 거 있어. 그거 출력 같이 해. 아내가 오자마자 밀린 일부터 시키는 종욱 씨. 사진 찍는 일은 남편 담당. 사진 보정과 출력은 아내의 몫이라네요. 근데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도 안 말랐는데 막 시키네요. 오늘은 외부 출장이 있어 더욱 바쁜 날입니다. 갔다 올게. 종욱 씨가 도착한 곳은 논산 여중.
학교 축제날에 맞춰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 왔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누군가를 반갑게 부르는 종욱 씨. 넌 춤 안 춰? 넌 춤 안 추냐고? 빨리 연습해야지 그럼 빨리. 2학년에 재학 중인 딸 윤지입니다. 야, 니네 왜 거기 일찍 가서? 아빠의 방문에 춤추기가 영 쑥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딸의 춤을 가만히 보고 있던 종욱 씨. 왜 이게 꿈을 춤추면 딱 피고 이쁘게 하고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이쁘게 눈치 보지 말고. 알았어. 잘해. 딸의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지낼 정도로 친하다네요. 야 예지가 훨씬 잘한다. 예지 훨씬 잘하네. 맞아. 재영이 딸이구나. 너네 엄마 아까 여기 있던데? 친구 딸내미들도 있고 후배 딸도 있고 선배 딸도 있고 뭐 지역사회니까요. 뭐 거의 제가 못 알아봐도 걔네들은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논산 지역의 초중고를 다니면서 졸업 앨범 사진을 찍은 지도 벌써 20년째. 학생들의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앨범에 이 아이들의 이쁜 모습을 좀 담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연례 행사입니다. 항상 학교 축제, 운동회 뭐 행사에는 항상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역시 댄스하면 축제, 축제하면 댄스죠.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겨둘 수 있어 이 일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는 종욱 씨. 앨범에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들 앨범을 받아보면 앨범 속에서 내 얼굴 찾아보는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서도 그런지 몰라도 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 주관은 가급적이면 애들 전체적인 모습, 애들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애들이 또 신나게 또 노는 모습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종욱 씨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엔 논산에서 유일한 소극장 마당이 있습니다. 1번에 하나가 안 들어오고 9번에 하나. 두 개가 저기 나간 것 같은데. 와서 한번 봐봐. 이거는 살짝 들어왔고 하나는 아예 안 들어와. 안 돼. 조명 2개가 고장이 났네요. 지금 저 고장난 걸 바꿔야 되는 모양인데. 예.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상당히 또 깊어지네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큰 돈을 들여 조명을 고칠 생각에 근심이 깊어지는데요. 소극장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준 선배 김상근 씨.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서 딴 데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고쳐가지고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놔요 제가. 혹시 여기서라도 쓸 수 있으면서. 뭐 제가 뭐 고장 나거나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달려와서 또 고쳐주고 또 뭐 무선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또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음향도 사실은 이것도 있던 거 그냥 그거를 다 활용해서 좀 제 쓰러지는 모습 보세요.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이 돈 안 들어간 줄 같이 연극을 했던 정건일 지금 공동 대표죠. 정건일 대표하고 저하고는 항상 연극을 하면서 아니면 사물을 하면서 소외받고 좀 이렇게 가난한 뭐 예술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을 좀 벌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한번 하자.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 건물주이신 그 권도경 선배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런저런 문화 얘기를, 그분도 뭐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화 얘기 하시다가 이 건물 지하가 벼 있는데 혹시 니네 여기 와서 뭐 소극장 한번 니네들 한번 무대, 그러니까 니네들이 꿈꾸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꿈이 결실을 맺어 작년 8월 논산에 최초로 문을 열게 된 소극장 마당. 개관 후 1년간 2번의 연극과 수차례의 국악 공연을 올렸지만 수익보다는 적자가 컸다는군요. 뭐 처음이라 도움은 많이 주셨어요. 표도 생각만큼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팔렸고 했는데도 굉장한 적자를 봤습니다. 이 소극장이 지금 보시면 한 100, 꽉 앉으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개관하는 날 그 자리는 한 번 꽉 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투자 없이 오직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만든 소극장.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한 애착도 남다릅니다. 앞으로는 무대가 필요한 지역 문화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극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이런 나무 같은 거 대는 거, 뭐 페인트 칠, 뭐 저 붙이는 거, 뭐 이런 건 뭐 거의 형님하고 저하고 연습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무대를 쓸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한 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참, 너 소풍은 어디 간다고? 어? 나 에버랜드. 에버랜드? 좋겠네. 별로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어. 왜 없어? 무서운 거 있잖아. 아 그게 어떻게? 아니 그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타봐갖고 타봐서. 할 건 해야지. 응? 할 건 해야지. 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종욱 씨. 공부는 할 거는 해야 딸에겐 된다고. 친구 같은 아빠죠. 그 사이 주방에선 아내 주영 씨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과 딸을 위해 솜씨 발휘 좀 하셨는데요. 무슨 반찬이에요?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제멋대로 그냥 목살 같은 거 맨날 고추장에다 이렇게 두루치기 해서 먹으면 맨날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스테이크 식으로 간편하게. 가급적이면 저는 뭐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요. 뭐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친구들 항상 술자리에도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 와이프는 꼭 가급적이면 저희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2의 친구라고 또 하죠. 그래서 안 오면 또 왜 친구 안 왔냐고 또 부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가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사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는 종욱 씨. 저녁만큼은 꼭 가족과 먹습니다. 아우 좋다 저녁. 학교 리허설. 종욱 씨가 딸 학교에 갔던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요. 리허설 했잖아. 무슨 춤출 때 혼자 이거 내가 너 참 비싸는 건 아니지만 뽑아갖고 아빠 눈치 보지 말라 했잖아. 쳐다보거든. 이렇게 하고 또. 댄스 동아리도 했다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신감 있게 줘야지. 희한해. 내가 꼭 그런 거 보고 엄마한테 이르는 것 같은데. 일르잖아. 아니 나는 잘 춘 건데. 아니 진짜. 아니 제가 원래 못 추나 보죠. 너 혼자 독하게 해서 그래. 미안하다. 본의 아닌 고자질에 미안한 아빠입니다. 종욱 씨에게 연극을 배우는 시민 단원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연습날도 아닌데 다들 모여 맹연습 중이라고 하네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내 연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보고
아 내가 얘기했던 게 뭔데 이게 이래서 조금 어색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야 그래야 내가 또 가서 얘기하면 또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 너무 고맙지. 단장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끼리 지금 시민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발전이라고 봐야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또 이걸 허투루 소홀히 하면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고요. 시민 연극 학교를 한 지 이제 3개월째. 열정적인 시민 단원들이 있어 기대가 큽니다. 회원들이 열정 있게 한번 가서 이렇게 응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연극을 만들고자 마음먹은 것도 모두 아내의 응원 덕분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래서 애들 키우는 중간에 잠시 못했는데 그때도 외부에서 이제 섭외 전화 같은 거가 오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제 가게 하는 것도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제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접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그거를 말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고맙죠, 저야. 이게 진짜 바가지 긁힐 일이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소극장을 만들 때도 저희 식구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비밀스럽게 제가 그걸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선천후계라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다 여태까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허투루 돈을 쓰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또 나름 잘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본인 자랑인데. 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 사장님. 예. 시민 연극 학교에 참여해 연극을 배우는 단원 임용수 씨. 필요한 사료가요. 그가 아침부터 바쁘게 향한 곳은 김종욱 대표의 사진관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예, 일하시고 계셨구먼요. 어서 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어떻게 연습 좀 많이 하셨어요? 아유,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예, 한다고 이거 해도 이 대역이 이게 이 감을 못 잡겠네. 개인 연습을 하러 과외를 보러 오셨으니까 오늘 힘 빼고 우리 임 회장님을 살리는 한번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임용수 씨가 개인 연기 지도를 받기로 한 건데요. 앉자마자 웬 약병을 잔뜩 꺼내놓습니다. 임용수 씨가 직접 준비한 연극 소품이라네요. 이 소품이 있으면은 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습 단계부터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끓이고 다니죠. 리딩 2번째 만에 주판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판을 왜 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계산을 하는 걸 이 자린고비는 주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셔서 참 소품 쪽으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열정 반만 대사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하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저 약병, 주판 이런 거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연습할 때. 오늘 돈 들어올 때가 됐지 참.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힘을 못 빼고 있는 게 뭐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첫 대사부터 김 대표의 냉정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나와서 일단 관객이랑 본 다음에 뭔가 생각나듯이 오늘 돈 들어오기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일단 여기 앉아야 돼. 평소 연극을 해보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는 임용수 씨. 어디 가면 끼가 넘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난생 처음 도전하는 연기가 쉬울 리 없죠. 월세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네. 아, 끊어 월세. 월세. 아, 그나저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어? 예, 저는 이제 그 등장인물이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역할이 나름대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내가 해당자한테 요구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줘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 톤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연기 같아요. 그러니까 참 큰 도움이 되네요. 내가 힘을 빼라는 게 뭐냐면 그냥 툭툭 던지면 되잖아. 툭툭. 싸납게. 아니 싸납게 안 해도 돼. 그냥 본인이 말을 툭툭 던져도 그게 싸납게 되는 거야. 뭐 죽집거지 안 해도 돼. 죽집! 저서 사보는 거지. 죽집거,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굉장히 뭐가 카리스마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죽집이지! 니 가게! 이렇게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명 탁. 매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연기 실력도 느는 날이 오겠죠. 뺏어 먹어요. 뭐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을 것도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이지. 결과적으로는 뭐 제 마음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게 뭐 그런 거는 뭐 교육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것도 뭐 이게 가르침, 뭐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렵네요. 한가해진 시간. 종욱 씨의 전화 통화가 길어집니다. 전화를 받던 종욱 씨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또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큰일 났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뺄 수도 없는 배역인데 못 하시겠다고 어제 우리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딴 분을 지금 섭외를 해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봐야죠.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 연극 걱정에 일도 손에 잘 안 잡히는 오후입니다. 논산시 체운면에 있는 한 양계장. 시민단원 서병산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병아리를 돌보느라 바쁜 시기인데요. 잘 커야죠. 항상 잘 크기를 기도하는데. 부화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병아리들. 온도 관리부터 먹이 주는 것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먹이 잘 먹게 만들어주고 상태 보고 뭉쳐 있는가 이런 것들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사 외우고 연기 연습하느라 하루가 벅차다는 서병산 씨. 넘어갔어. 그래서 요새 번잡스러웠구나. 우리는 재개발 소식 없어요? 없어. 이제 어쩐다냐. 이 매장은 어떻대? 아니 보고도 몰라요? 그 나이에 쓰러지면 바로 가는 거지. 연극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습니다. 근데 재산이 상가뿐일까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뭐 여기는 뭐 별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이러다가 시간 되면 하고 커피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숙소에서도 하고 밖에서 날씨 좋은 날 밖에서도 하고. 예. 대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예,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회원들 만나서 이 연극 연습하는 자체가 재밌습니다. 틀린 신이 나올 때 더 재밌고 웃음 나고 여기 와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변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시민연극학교에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소극장에 활기가 도네요.
반갑게도 오늘 신입단원이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총무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는데요. 김종욱 대표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좀 하시던 분이 급하게 빠졌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와봤어요. 원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럼 연극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돈 들어올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 자, 다들 이리 모여보세요. 이번 주 애들 야외 가기로 했지? 가기로 하긴 했는데 야외는 왜요? 기존 코미디 연극을 연습 중인 10명의 시민단원들. 열정만큼은 프로 배우 못지않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이거 효과 없으면 오빠한테 연락할 거야. 오전네 내 손님은커녕 어떻게 개미 새끼 한 말이 없냐.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원래 서울에서 있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셔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던 거 다 접고 이제 논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다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 보고 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도 좀 연극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네요? 네, 원래 꿈이 그쪽 관련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서. 어떤 때가 제일 재밌으셔요?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연습하는데 뭔가 맞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딱 대사에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딱 들어와주고 맞으면 우리끼리도 되게 즐거운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되게 재밌어요. 보람 있고. 연습이 끝난 후 오늘은 회식을 위해 뭉쳤습니다. 함께 모여 연극을 연습한 지 어느덧 3개월. 주사위는 이미 던져줬어요. 네, 탔으니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했으면 보람입니다. 아, 동생한테 기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단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해 멋진 연극을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소가리를 형님 때문에 좀 하긴 했어요. 어색하고 좀 당황스러웠지. 그리고 후배도 이걸 형님이 저게 처음 하는데 톤이 이게 아닌데. 제일 처음에는 또 몇 번 하다가는 이걸 내가 뭐라 하지? 자,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회포를 풉니다. 내일 또 한 분을 또 모셔오면 그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아주 뭐 힘을 받아서 또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종욱 씨가 공설운동장에 있는 한 풍물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소극장 마당의 공동대표인 정건일 씨입니다. 그가 이끄는 전통예술단 마당굿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했어. 아유, 굉장히 좋습니다. 27일 공연이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힘내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 달 27일 국악 공연을 앞두고 회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세팅을 해서 조절할 수 있대요? 상담을 못 하더라고. 아니 그래 아니면 영상 빔 한때 마당굿에서 풍물을 하기도 했던 김종욱 씨. 이번 공연에서 무대 연출과 해설을 맡게 됐습니다. 사회도 이제 가끔 시켜주시는 분도 있어서 사회는 보는데 뭐 완전 논산 스타일에 맞게끔 저희가 사회를 좀 뭐 사람들이 논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좀 구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잘못 우리 공연에 얹혀지면 또 해가 되니까 우리 특히 우리 전통예술단 마당국 공연은 좀 더 진중하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인연.
논산에서 처음 극단을 만들어 함께 연극 무대에 올랐던 오랜 동료죠. 논산을 지키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지금도 공연이나 무대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의견과 조언을 나눕니다. 종욱 씨가 연극과 관련해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 뭐야 모 씨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지. 뭐 이렇게 그만두고 그다음에 뭐 이게 자기 아니면 그런 게 뭐 우리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계속 한두 명이 계속 중요 배역들이 연습을 지금 뭐 한 달 이상을 했는데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극대 앞두고 도망가갖고 요 며칠 동안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한데 고민했던 게 싹 풀어졌어. 그래서 편하게 맘 먹기로 했어요. 미안해. 못 미안한 도와줬어. 거 알면 됐어. 가서 봐줄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집이 있어서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시민들도 처음에 잘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베테랑이 되면 나름 이제 우리 역사 정서를 담아서 연극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뒤 주말, 소극장 앞에 시민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웬 이삿짐인가 싶은데 종욱 씨의 후배가 트럭 한가득 무대 세트를 싣고 온 건데요. 이거 여기다 놓으면 일단 가지고 가야 돼.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시민 연극학교를 하면서 연습을 한 결과를 이제 연극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배경 세트가 국밥집 뭐 이런 상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또 이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있는 또 우리 강사겸 여기 후배님이 본인이 하신 연극의 세트를 저희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무대 세트를 기증해준 후배 덕에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배 용석 씨도 시민 연극학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극인들이 항상 직장인 연극반이나 아니면 시민 연극학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런 게 붐이 돼야 연극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흔쾌히 그분들도 제작자도 저희 그러니까 연극인들 하나하나한테는 요게 몇백만 원어치 그렇게 금액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싣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세트가 온다는 소식에 주말인데도 흔쾌히 시간을 내 일손을 돕는 단원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난다는군요.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뭔가 연극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처음 저도 머리털 나고 참 연극이라는 연극은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소품까지 들어오니까 연극도 그냥 가서 관객들은 가서 보는 사람들 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하고 비례해가지고 하고 노력하고 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극 내용에 맞게 손은 봐야겠지만 내친 김에 세트 조립도 해보는데요. 세트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세트 조립에 벌써부터 신이 난 종욱 씨. 단원들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세트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이 이제 이걸 하셔야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이 극단 대표님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런 또 토목 쪽에는 아는 게 있어야지. 없잖아. 내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거 잘하셔요? 저는 옛날에 그 건설업을 했죠. 하다가 이제 20한 7, 8년 하다가 접었죠. 지금 식당하고 있는데 까치발은 경첩 달려있는 왼쪽 경첩으로 움직여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거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의사 씬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임 회장이 혼자 독백하는 씬, 울고 뭐 하는 그 씬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제일 맞을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내가 고민했던 게 싹 다 사라졌어.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논산 시민연극학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도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즐기려 합니다. 모두가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개월, 3개월 연습을 해서 그것도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연극 무대를 올린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고 그리고 무모한 시도긴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극 무대를 이 소극장에서 한번 하는 게 저희 큰 꿈입니다. 이번 주에들 야외 가기로 했지. 가기로 하긴 했는데 야외는 왜요?